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세 폭탄이 떨어진 날, 미국 대형마트에선 밀가루도, 우유도, 생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텅 빈 선반 한쪽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던 건 다름 아닌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웃음을 잃은 이 시국에 정작 라면 하나로 위로받고 희망을 찾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체 이 한국 라면엔 무슨 힘이 있길래 무너지는 미국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걸까요?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마트 앞에 줄을 섰습니다. 물이 아니라 라면 하나 사려고요. 2025년 봄, 미국 정부는 대규모 무역 제재와 함께 2차 관세 패키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철강, 전자제품, 심지어 식료품까지 25% 이상 가격이 급등했죠. 조지아주의 중소도시, 우리 동네에서도 공황 상태가 시작됐어요. 대형 마트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평소엔 나들이 장소 같던 마트가 생존 투쟁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저는 아들 루카스를 데리고 생필품을 쟁이러 나섰습니다. 그날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미국의 몰락과 한국의 반전이 동시에 교차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브라이언 콜먼, 43세입니다.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의 공립중학교에서 18년째 역사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후 아들 루카스와 단둘이 살고 있죠. 단 한 번도 지각 없이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미국의 자부심, 세계 1등의 질서와 번영을 믿어온 평범한 보수적 중산층 남성이에요. 아침마다 성조기가 걸린 학교에 들어서며 아이들에게 미국의 위대함을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역사 속 미국의 과오도 함께 가르쳤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세계 최고라는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들 루카스에게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미국에서 이루지 못할 꿈은 없다고 말했죠. 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해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주말엔 루카스와 야구를 보러 가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믿음 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나라의 질서와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걸 눈앞에서 똑똑히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혼란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제 시선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전자제품 잘 만드는 나라, 유별나게 매운 음식의 나라로만 생각해왔어요. 스마트폰이나 TV를 살 때 삼성이나 LG 로고를 보는 정도였죠. 사실 그보다 더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선진국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무언가를 배울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인식이 한 박스의 라면을 통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 사흘 만에 마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차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카트를 밀며 뛰어다니고 몇몇은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했죠. 차들이 주차 공간을 찾아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상어떼 같았어요. 미국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인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거의 모든 생필품 가격이 치솟았고 물류대란까지 겹치며 선반은 반쯤 텅 비었습니다. 마스크, 생수, 세제는 이미 품절이었어요. 바이든 시절 코로나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광경이었죠. 그때는 백신이 해결책이었지만 지금은 무엇이 해결책일까요? 정부는 대책 없이 시장이 스스로 조정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루카스, 여기 꼭 붙어 있어. 제 손을 꼭 잡은 아들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10살 아이에게 이런 혼란은 낯설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빠로서 당황한 기색을 보일 수는 없었죠. 괜찮아. 금방 필요한 것만 사서 나갈 거야.
루카스의 작은 손이 제 손 안에서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즉석식품 선반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내 손은 자동으로 평소 사던 캠벨 수프와 크래프트 맥앤치즈를 찾았지만 선반은 텅 비어 있었죠. 아이에게 끼니라도 제대로 챙기고 싶었는데 선반마다 남은 건 익숙치 않은 빨간 박스들 뿐이었습니다. 신라면, 불닭볶음면, 육개장. 모두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아시아 식품 코너에서나 보던 것들이 이제 메인 선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한국 라면이에요. 깜짝 놀랄걸요. 저희 애는 미국 라면 안 먹어요. 옆에 있던 아시아계 여성이 말했습니다. 마트 직원인가 싶었는데 그냥 일반 손님이었어요. 불청객처럼 끼어든 그녀의 말에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말에도 의심을 거둘 수 없었어요. 외국 음식, 그것도 매운 음식이라는 선입견이 뿌리 깊었거든요. 저희 아이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죠. 하지만 아이의 배고픔, 텅 빈 카트, 그리고 생존 본능이 결국 손을 뻗게 만들었습니다. 맛없으면 버리지 뭐. 라면 5개가 들어있는 패키지를 카트에 넣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관세가 붙었음에도 다른 식품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어차피 비상식량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며 계산대로 향했죠. 길게 늘어선 계산대 줄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이 혼란에 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질서정연했어요. 앞에 선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국 라면 한번 먹어볼까? 옆집 존슨이 맛있다고 했어. 그들의 카트에도 빨간 박스들이 보였죠. 이상하네. 다들 그 라면을 사는구나. 집에 돌아와 라면을 꺼내보니 조리법도 낯설었고 매울까봐 걱정됐습니다. 포장지 뒷면에 영어 설명을 읽어보았죠. 끓는 물에 면을 넣고 붉은 분말과 후레이크를 넣는 동안 특이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루카스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먹을 수 있을까? 라면을 그릇에 담고 루카스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포장과 조리법, 그리고 면의 형태까지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조심스레 첫 입을 먹는 순간 저와 아들은 동시에 멈췄습니다. 이게 라면이야? 국물의 깊이, 면의 탄력 있는 식감, 그리고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맛의 층위가 혀를 자극했어요. 미국 인스턴트 라면에선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맛이었습니다. 루카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 그 말과 함께 아이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연신 떠먹기 시작했죠. 며칠째 웃지 않던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것 또 해줘. 그 짧은 말이 요동치던 하루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단 5분 만에 빈 그릇만 남았습니다. 내일도 이거 먹을래? 루카스의 눈이 반짝였죠. 네, 매일 먹고 싶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라면 한 그릇이 왜 이렇게 강한 인상을 남겼을까요? 처음엔 의심스러웠던 외국 음식이 의외로 맛있다는 단순한 놀라움인가요? 아니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한 그릇의 따뜻함이 주는 위안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처 알지 못했던 맛의 세계를 발견한 놀라움?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라면이라는 문을 통해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인터넷에서 한국 라면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인스턴트 라면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부 사항까지 완벽하게 만든다. 양념 패키지가 3개인 이유, 면의 굵기와 사리수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라면 하나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과 기술력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죠. 며칠 뒤 다시 마트를 찾았을 땐 한국 라면 코너 앞에 줄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빈 선반이 아닌 채워진 선반 앞이었어요. 사람들 표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뭔가를 발견한 듯한 기대감이 느껴졌죠. 그 중앙에 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이건 불닭볶음면인데 진짜 매워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신라면부터 시작하세요. 물은 550ml 정도가 적당해요. 한국 유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라면 박스를 정리하고 종이에 인쇄한 설명서를 나눠주며 모르는 이들에게 끓이는 법까지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발적 봉사였죠. 마트 직원도 아닌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청년 뒤에 또 다른 젊은 한국인들이 차례로 도착해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대로 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이건 정부나 기업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에게 다가갔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나요? 청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뭐든 다 계획이 있어요. 처음 먹는 분들이 잘못 끓이면 맛을 못 느끼실까 봐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라면 하나에도 자부심이 묻어나는 그 모습이 신선했어요. 한국에서는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라면이 구호식품 1순위예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영양가도 괜찮고 무엇보다 맛있으니까요. 청년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후 굶주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식량 안보에 민감해요.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국가 전략 물자예요. 그날 저는 또 하나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이구나. 시스템이란 게 이런 거구나.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의 태도와 품질이 국가의 품격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 청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라면 몇 박스를 더 샀습니다. 이번엔 다양한 종류로요. 청년이 추천해준 김치찌개 라면, 짜파게티, 그리고 카레맛 라면까지.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어요. 한국 라면의 역사, 종류, 문화에 관한 자료가 놀랍도록 많았습니다. 전쟁 후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구호식품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가 즐기는 문화상품이 된 이야기까지. 한국이 어떻게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지를 라면의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역사였고 추억이었고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역시 가난이 최고의 발명가지.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우주 경쟁과 군사력 경쟁에 몰두하는 동안 한국은 생존과 실용,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을 발전시켜온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식탁을 채우고 있는 건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며칠 뒤 라면 한 박스를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전기포트로 라면을 끓여 학생들에게 나눠줬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루카스와 비슷했습니다. 낯선 음식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맛본 후의 놀라움. 그 틈에 자연스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얘기해줬죠. 여러분,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세계 전자 강국이 된 나라예요. 도서관처럼 정돈된 지하철, 5분 단위로 도착하는 버스, 분실한 핸드폰이 돌아오는 사회라고 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우는 딱딱한 사실이 아니라 맛있는 라면 한 그릇을 통해 만난 살아있는 문화에 아이들은 더 흥미를 보였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대답했죠. 교육과 시스템의 힘이야. 한국은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까워. 모든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을 깊이 배우고 공동체 의식과 질서를 중요시하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침략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언어를 지켜낸 민족이란다. 그날 이후 한국은 교실 안토론 주제가 되었고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가르쳤어요. 안녕하세요라는 말 하나가 교실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아이들은 라면보다 더 다양한 한국 음식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로 곧 교실이 시끌벅적해졌어요. 한 아이가 유튜브에서 본 한국의 교실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학생들은 스스로 청소도 하고 급식 당번도 한다면서요? 우리도 그렇게 해볼래요? 그 말에 동료 교사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저는 한번 시도해보자고 동의했습니다.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은 그것을 게임처럼 즐겼어요. 한국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라며 교실을 정리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진심으로 매료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정리와 배려가 존재하는 나라. 매운 라면 하나에도 맛, 품질, 유통, 인간 중심의 설계가 담긴 나라. 그 전에는 단지 우리는 미국이니까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겸손이 생겼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 인간의 본질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급한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유학생의 모습,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라면을 나눠 가지는 모습이 그냥 우연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한국의 지하철역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플랫폼,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 노약자를 위한 배려 시설까지.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결정체였습니다. 다른 영상에선 한국의 배달 문화를 봤어요. 음식이 뜨거운 상태로, 그것도 아파트 15층까지 단 30분 만에 배달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이게 진짜 시스템이구나.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절 한국은 마스크 대란 없이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보급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검사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더군요. 이건 그냥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위기를 통해 배우고 준비하고 시스템화한 결과였죠. 미국이 지금 겪는 혼란은 한국에선 이미 예방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세 폭풍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한 며칠 전 마트에서 누군가 라면 박스를 들고 고민하는 걸 봤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분은 저처럼 망설이다가 결국 카트에 담았어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 말했죠. 그거요. 저희 집을 웃게 한 유일한 음식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라면도 사람도 진심이네요. 그 한마디가 저를 울렸어요. 단순한 음식이 어떻게 한 나라의 정신을 담을 수 있는지, 왜 라면 하나로 국가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는지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마이클이라는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주둔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더 많네요.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한다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발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걸 깨달았죠. 우리도 언젠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마이클의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들을 제대로 알고 인정해야 할 것 같네요. 요즘 전 한국 뉴스를 매일 챙겨봅니다. 학교에서도 한국 관련 수업을 정규 시간에 제안했고 학생들과 함께 라면 끓이기 대회를 열었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라면을 음식이 아닌 존중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만난 빨간 박스의 라면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작은 혁명이었던 거죠. 학교 교장인 스미스 선생님은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살아있는 역사를 가르치는 거군요. 좋습니다. 이제 매달 한 번씩 세계 문화의 날을 열기로 했고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태극기도 그리고 한글도 써보고
김밥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한국 라면으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이제는 학교 전체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루카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어?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야구 보러 가요. 라고 대답했을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식당에 가고 싶어요. 진짜 한국 음식이 어떤지 궁금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라면 하나가 우리 가족의 세계관까지 바꿔놓은 셈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 라면 한 그릇 속엔 단지 국수와 국물이 아닌 한 나라의 품격과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어쩌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 미국을 구한 건 미국 정부도 월스트리트도 아닌 한국에서 온 빨간 박스의 라면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